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전례 없는 반유대주의의 급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유대인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심지어 치명적인 폭력으로까지 번진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끔찍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절망하거나 적들의 악랄한 비방을 내면화하여 맞서 싸울 수 없거나 싸우기를 꺼려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 세계의 중요한 현대 사상가이자 작가에게서 유대인 혐오자들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Think Twice에서 우리는 JNS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멜라니 필립스와 그녀의 중요한 신간 Fighting the Hate, 즉 포위된 유대인들을 위한 안내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Think Twic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반유대주의에 직면한 많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유대인들, 심지어 그들의 공동체를 방어하는 데 헌신하는 단체를 이끄는 이들조차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에서의 유대인 삶의 최근 역사나 개인적인 경험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대규모 시도와 그 국민과 다른 곳에 있는 지지자들에 대한 유혈모함이 주류가 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들이 유대인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들과 뒤섞여 있는 방식은 이러한 증오가 주류 언론, 학계, 대중문화에서 단순히 허용 가능한 담론 범위 안에 드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여지는 진실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들이 논의되는 언어 자체를 유대인 혐오자들이 장악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멸받는 집단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배긴 억압자 집단으로 낙인 찍혀 엘리트 여론에 의해 비인기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여겨지는 딜레마에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답은 포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깨어나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오늘날 정치와 문화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사고를 가진 사상가 중 한 명이 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새로 출간된 안내서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Think Twice의 그녀를 모셔 기쁩니다. 멜라니 필립스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문화 전쟁에서 전통적 가치를 옹호해온 언론인, 방송인, 그리고 작가입니다. 그녀는 런던 타임즈와 JNS의 주간 칼럼을 쓰고 있으며 BBC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전 저서로는 2006년 베스트셀러 데니스탄과 2010년 거꾸로 뒤집힌 세계, 신, 진실, 권력을 둘러싼 세계적 전쟁, 그리고 2013년에 개인적이자 정치적인 회고록이 있습니다. Guardian Angel, 2025년 Builder Stone,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어떻게 서구를 세웠으며 왜 오직 그들만이 그것을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녀의 최신 저서 Fighting the Hate, 위협받는 유대인을 위한 안내서이 있습니다. 멜라니 필립스, Think Twice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나슨 토빈.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멜라니,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새 책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현재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투쟁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책은 주로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이전 저서인 더 빌더 스톤을 홍보하기 위해 특히 호주, 미국, 영국을 방문했던 여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인 공동체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충격과 고통, 혼란, 당혹감에 완전히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증오와 비이성적인 감정의 쓰나미에 대해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말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심각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마스의 선전으로 나온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허구들이었고
주류 언론에 의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들 자신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공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집단적 책임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에 당황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자신들이 호주인으로서 매우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2023년 10월 6일까지 유대인들을 평범한 호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하룻밤 사이 인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저에게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반유대주의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했고 두 가지를 떠올렸어요. 무엇보다도 분명히 이것은 반유대주의, 즉 가장 오래된 증오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의 역사, 집단의 역사에서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그런 것이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끄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잔혹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슬람 세계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즉시 일종의 황홀감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며 마침내 유대인들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서방 세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들의 시간이 왔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는 런던, 뉴욕 같은 도시의 거리와 우리가 목격한 끔찍한 시위들에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제게는 과거의 반유대주의와는 달라 보였어요.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들, 특히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 학살, 그리고 그 이전의 유대인 대량 학살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된 유대인 전체를 겨냥한 공격이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단순히 광신적인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구에서 이성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이들까지도 전폭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세력의 결합과 그것이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초래하는 위험은 저에게 아주 독특하고 전례 없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고 느꼈죠.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거짓과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말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저에게는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디아스포라에 있는 조직된 유대인 사회는 사실상 아무런 전략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나섰어요. Think Twice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위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외에 중요한 이슈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전하는 Jonathan Tobin Daily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Jonathan Tobin Daily는 JNS 채널, 팟캐스트 등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이 알다시피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 사는 유대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를 대처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유대주의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해 논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모두가 이 문제를 처음 듣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것처럼 놀랐어요. 왜 이번에는 이렇게 달랐던 걸까요? 우선 이번이 달랐던 점은 나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걸 나치 시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건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조직된 국가 기구였잖아요. 그리고 그건 당시 유대인들이 사실상 아무런 소규모 집단을 빼고는 저항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에요. 자신들이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기관들을 통해서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 정당들, 그리고 자신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문화계에서 말이에요. 예술, 문학, 연극, 영화, 특히 교육제도, 대학, 학교, 그리고 모든 전문직 같은 것들이요.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왔던 세계예요. 물론 항상 반유대주의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주변부에 있었죠. 이제 그들은 이 세계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은 정말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디아스포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강인하게 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때때로 매우 큰 목소리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꽤 효과적으로 특정한 반유대주의 감정의 폭발에 맞서 항의해 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민족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위해 나서야 하는 유대민족의 일원이라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아스포라에서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히 제가 가장 잘 아는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주변 문화와 자신을 구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신경을 써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똑같이 행동하는 데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종교적 관습과 관련된 차이점들은 최대한 사적으로 유지하려 했고, 만약 사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아주 가벼운 수준, 모두가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가벼운 문화적 수준으로만 유지하려 했어요. 예를 들어 유대인 음식이나 유대인 표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은 자신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유대교에 의해 형성된 민족, 즉 유대교가 단순한 부가물이 아니라 유대교 자체가 그 정체성의 핵심인 민족이죠. 민족과 종교, 그리고 딴이 분리될 수 없이 융합된 것이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땅에 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해왔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이스라엘에 살아야 하거나 신앙심 깊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근거로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들은 맞서 싸워야 해요. 근본적인 이야기가 너희는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 너희는 그 땅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반시온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유대교 자체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과 다른 이유들로 인해 그들은 항상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왔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난 2년 반의 끔찍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대인 공동체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할 때 그래서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고 끔찍한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단 학살의 희생자이자 표적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에 맞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상대방이 제시한 논리 위에서 논쟁을 시작하면 이미 진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상 당신은 언제부터 아내를 때리는 걸 그만뒀나요? 라는 질문과 같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질문들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책에서도 말했지만 방어적으로만 대응하는 대신에 유대인 세계,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뒷걸음질만 칠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격적이라는 건 무례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예의 없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공격적으로 나아간다는 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라도 실제로 공론화시키는 걸 의미해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사실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그들이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끼는 지점에 서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취약해요. 정말로 취약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모든 선한 것들을 대변한다고 믿어요. 도덕적 미덕을 대변하고 양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죠. 당신은 진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연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인류의 발전과 그런 모든 것들을 믿으니까요. 권력 남용에 반대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인종 청소에도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무기는 유대인 공동체가 사용하지 않는 무기이기도 한데 그들의 목에 그것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점, 즉 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존재라고 진실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항상 나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피해자예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죠? 라는 식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 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패배자들의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항상 그런 식이었죠. 이제는 그게 바뀌어야 해요. 그와 관련해서 당신은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의심이라고 썼죠. 이스라엘 대의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은 제 생각엔 그 정당성이 꽤 자명한데도 또한 이스라엘의 적들이 내세우는 악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떨쳐내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점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최근까지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깨닫는 게 꽤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류 언론이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합의에 의존하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사회적 합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단순히 잘못된 것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짓을 말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많은 유대인 사회는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조차 알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자 전쟁 동안 사람들이 저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끔찍해요 라고 말한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이 반유대주의가 우리를 사방에서 덮쳐오고 있어요. 우리는 아기 살해, 집단 학살, 인종 청소에 관한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과 터무니없는 조작들이 반복해서 들려오는 걸 듣고 있어요.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방금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들은 TV를 보고 있고 그 화면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 뼈만 앙상한 아이들의 모습 같은 그런 장면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 뼈만 앙상한 아이들의 모습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행동으로 인한 기아가 아니라 끔찍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상황을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류 언론에서 듣고 있는 내용, 즉 이스라엘이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맥락에서 그 이미지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 각인돼요. 한편으론 그게 사실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편으론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몰랐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모든 주류 언론, 모든 대학 교수들, 우리 문화의 모든 문화적 아이콘들,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상징하는 UN, 그리고 관련된 모든 국제재판소들,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양심을 대표하는 대형 NGO들, War on Want, 옥스팜, Save the Children 같은 단체들이 그들 모두가 틀리고 오직 이스라엘만 옳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대답은 네입니다. 물론 그건 터무니없게 들리죠. 그래서 평범한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저 맞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신도 없다고 느껴요. 정말 우리가 옳고 모두가 틀렸다는 게 가능할까? 그들은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그리고 그 답은 그래요, 예요. 모두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죠. 유대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제정신이고 품위 있고 현실적이며 이성적이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퍼지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들도 믿기 힘들어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에게 많이 편지를 보내주시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에 있는 우리는 정말 외롭다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말했듯이 의심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로서 또 유대인 개인으로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대학생이든 아니면 일상에서 유대인에 대한 노골적인 정당성 부정과 증오에 직면했을 때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에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인가? 혹은 더 나쁘게는 너무도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흔히 조언하듯 공격받을 때 그 자리에 몸을 숨긴 채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제를 책에서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쉽거나 일률적인 답을 내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선 많은 부분이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각 유대인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성격이 매우 강인합니다.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맞서 대응하는 걸 좋아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며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나 당신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주 소심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게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각자의 사원도 다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건 좌파 쪽 사람들에게서도 오고 우파 쪽 사람들에게서도 와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증오하도록 이념적으로 세뇌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이지만 무지해서 잘못된 정보를 믿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의지만 무지하고 들을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캠퍼스에는 동료 학생이나 동료 학자들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유대인들도 있으며 그들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을 경멸하거나 증오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쪽 정치 성향의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 철학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2023년 10월 7일의 끔찍한 장면들 속에서요. 그리고 2023년 10월 7일에 세상에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다른 진보적인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도 모두 다르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말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일어나서 싸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전혀 맞서지 않기로 한 사람들도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런 분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시기에 내 민족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결코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언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노력하면서요. 적어도 뭔가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느껴야 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참여하고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반시온주의적이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까지 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이 교훈을 전하기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일반적으로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는 다르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반시온주의는 이스라엘 국가 자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민족적 고향을 가질 권리 또는 그 열망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유대주의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나 유대교라는 종교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저는 중세 기독교를 떠올리고 있는데 중세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에 반대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나치 독일에서 나타난 인종적 반유대주의는 유대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죠. 저는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라고 말하려는 시도가 거의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매우 공감해요. 왜냐하면 반시온주의 자체만으로도 나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만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는 유일한 나라로 지목하는 것이죠. 거짓말과 악마화, 정당성 부정, 집단적인 비방,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끔찍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과 편협함의 한 형태입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가 전체적인 반유대주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반시온주의 자체를 공격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반유대주의는 한 나라를 반대하는 것과는 달리 도덕적인 비난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반시온주의로 표현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르게 특별히 지목되어 대우받는 방식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독특한 특징들이 바로 반유대주의를 다른 어떤 편견과도 구별하는 바로 그 독특한 특징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하게 믿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언급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과 종교 그리고 땅의 융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리하면 유대교 자체가 파괴됩니다. 반시온주의자라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고향에서 살 권리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국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시오니즘이라는 정치 철학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교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믿음을 가진 한 민족의 고대 신앙으로 이해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땅에서 특정한 규칙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신의 명을 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대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또는 시오니즘에 대한 공격은 필연적으로 공격이 됩니다. 유대교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왜 어려워할까요? 대다수는 서구에서 유대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영국인 대부분도 평생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에 대해서도, 중동에 대해서도, 중동에서의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교가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과 전능하신 신 사이의 일종의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가 땅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가진 민족의 복잡한 무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가 무엇이고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 한 이런 주장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 공동체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알려준 유일한 것은 세상에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대해 알려진 것은 주로 죽은 유대인들 이야기뿐입니다. 홀로코스트가 집착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교를 생각할 때 죽은 유대인을 연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언어를 되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글을 썼죠. 하지만 그런데 왜 이 주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전례 없는 반유대주의의 급증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용어의 기원이나 한계가 무엇이든 반유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반유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할 단어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끔찍한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껴서 망설여 왔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1980년대 초반에 관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비유대인 세계에서 느끼는 반감에 대해 연극 한 편을 썼어요. 그 반감 자체가 반유대주의적이지만 그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반유대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미움과 적대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것, 그 적대감이 너무 커서 다른 모든 적대감을 압도한다는 생각을 싫어해요. 그들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반유대주의의 문제는 세상의 모든 피해의식을 빨아들여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건 정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밑바닥을 파헤쳐보면 사람들은 반유대주의가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반유대주의가 유대인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게 해준다는 그것이란 도대체 뭔가요? 그건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들은 항상 똘똘 뭉쳐 다닌다든지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우리를 지배하려 하며 모든 것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 운영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죠. 자본의 착취와 진보적인 사상의 착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나쁜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판하면 우리는 반유대주의자라고 불려요. 하지만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비판만 한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 나라 혹은 이슈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악마화해요. 하지만 그게 그들의 감정이에요. 그들은 분개해요. 그래서 저는 반유대주의라는 말을 쓰는 걸 망설여요. 그 말을 쓰면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증오란 단어 자체가 이미 모두에게 나쁘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특정 보호받는 소수자라면 당신을 싫어하는 이는 모두 혐오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받는 소수자들을 비판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증오라는 단어가 왜곡되어 버렸죠. 그 단어는 정의와 같은 단어들도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어요. 사회정의는 사실 사회적 불이에요. 이 말은 특정 인정받는 집단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그리고 이건 단지 반유대 감정이나 반이스라엘 감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진보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새롭게 규정한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서양이 식민주의적 기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백인 죄책감이나 백인 특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모든 백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에 대해 속죄하고 죄책감을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비웃어요. 그들은 당신을 비웃어요. 왜냐하면 비백인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은 이래요. 백인은 힘이 있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힘이 있고 특권을 가졌다면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은 오직 가해자일 뿐이죠. 그래서 피부가 검거나 갈색인 사람들은 절대 인종차별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단어, 사실 인종차별 자체가 제 생각에는 레이셜리스트의 왜곡된 버전이에요. 하지만 그 언어적인 세부사항은 잠시 제쳐두죠.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는 오직 흑인이나 갈색인에 대한 반감만을 의미하도록 변질되었습니다. 백인의 적대적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언어를 왜곡해버린 거예요. 인종적 편견이란 것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 자체를 파괴해버린 거죠. 중동의 현실이나 지금 왜 유대인 혐오자들이 결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옹호하는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마스 선전의 거짓 신화와 피의 중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역사 수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명백한 교육 격차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스크린 중독으로 인해 말하자면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젊은이들을 멀어지게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이 갈등의 신화, 사실, 유대인 혐오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편견의 산물들이 잘못된 교육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닥치면 정말 힘들 거라 생각해요. 저는 책에서 이를 다루려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으로서 이 문제의 근본을 실제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는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유대인 공동체가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데 몇몇 주목할 만하고 고귀한 예외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전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학교 어린이들과 대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소위 점령지라고 불리는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거짓말이죠. 이제 유대인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중 하나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실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째, 유대인 공동체는 다소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신이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의심이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에 대응할 수 없어요. 진실을 모르면 거짓에 대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는 강한 압박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통해 살인적인 증오를 부추기는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실을 넣기 전에 거짓을 없애야 해요. 물론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을 넣어야 해요. 진실로 넣어야 할 것은 유대교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교의 역사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의 역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잠시 비유대인 세계는 잊어버리세요. 교육 시스템을 거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미국처럼 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유대인 학교에 다니는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라 해도 영국과는 달리 말이죠. 미국에서도 저는 많은 유대인 학교 졸업생들이 유대교 종교 관습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고 있지만 유대인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알고 있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윤리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의 유대인 역사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이전 팔레스타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곳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렸는지, 팔레스타인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 땅의 원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아랍인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 대부분이 인근 아랍 국가들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다는 사실도 거의 모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덕분에 그들은 일자리와 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교가 서양의 핵심 윤리 원칙에 기여한 점,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가 서양의 위대함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유대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왜 자랑스러운지 제대로 아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유대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없다면, 그렇다면 다른 누가 그렇게 해주길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반드시 다뤄져야 해요. 하지만 시작은 해야 하죠. 네, 많은 유대인들이 현대의 유대인 혐오자들에게 맞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지 못하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가 자율주의자나 좌파가 아니면 용납되지 않는 문화에서 우파로 낙인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점을 언급하셨죠. 이스라엘 지지, 시오니즘, 그리고 적극적인 유대인 정체성 전체를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답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글로 썼듯이 저 자신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가디언 신문에서 일할 때 저도 스스로를 자유주의 좌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좋은 가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죠. 제가 전에 말했듯이 양심, 연민, 정의, 권력 남용에 맞서는 것 등등을 지지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단순히 틀린 게 아니라 악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죠? 그건 쉽게 극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책에서 말했던 것은 기대치를 낮추라는 거예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무자비하게 아기들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과 대화했다고 해서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군대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위해 몇 가지 바라건대 유용한 지침을 드렸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약 당신이 좌파 성향의 사람과 마주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캐피에를 두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마스에 대한 동정심으로 초록색 반다나를 두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도 피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유형이 아니라면
사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하고 반드시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출발하는 곳이 결코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들은 이상주의적으로 시작해요. 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고 싶어 해요. 그들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고 싶어 해요. 정의를 위해 일어서고 싶어 하고 권력 남용에 맞서고 싶어 하며 법을 위해 일어서고 싶어 해요. 문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모든 문제에서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여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세상을 만화처럼 단순하게 보는 시각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 인생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두 생각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을 물어보거나 짚어줄 수 있어요. 이지마르 베드카비르와 베첼 알스모트리치가 끔찍한 사람이라는 데에는 저도 동의해요.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동의해요. 정말 끔찍하죠. 그들이 연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네타냐후가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들을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점에도 저도 동의해요. 그 모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이스라엘 총리가 했을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 사실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과는 그런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 그들이 인생이 사실 꽤 복잡하다는 걸 깨닫길 바라죠. 보세요. 좌파 세계는 이슬람주의자들의 세계와 좀 비슷해요. 만이교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세상을 절대적인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나누죠. 그리고 당신은 한쪽 편에 있거나 반대편에 있거나 둘 중 하나고 절대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복잡한 존재들이고 모두 정말 유능해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동시에 완전히 모순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일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두세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동시에 진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가 도덕적 혼란에 빠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이 부분을 열어볼 수 있어요. 네, 그들은 알다시피 2023년 10월 7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만적이고 정신병적인 학살자로 변한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변명도 있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분노와 괴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이 반드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것임을 이해하세요. 그들을 존중하세요. 그들의 의견도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살짝만 밀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은 꼭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신경 쓰고 유대인의 삶을 신경 쓰지만 유대인의 삶과 역사에 대한 한 가지 시각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즉, 흔히 말하듯이 우리 과거와 현재를 눈물로 보는 비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시각 때문에 스스로를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다잡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연설을 하면서 그 공동체를 일깨우려고 했던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다잡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끝장난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끝난 후에 청중 중에 한 명, 적어도 한 명은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거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문제 중 하나일까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사실 놀란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적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을 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 말은 정말이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모든 기준에서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없어야 하고 살아남을 수 없었어야 해요. 이스라엘은 18억 무슬림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10월 7일의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박해, 말살, 집단 학살, 그리고 동화 등 이런 일들로 인해 다른 문화들은 사라지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논리의 흐름을 거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완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자랐다면 유대인들은 정말 눈물이 많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정말 눈물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은 그렇게 눈물이 많지 않아요. 그들은 전혀 눈물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덜 호감 가는 다른 특징들이 있죠. 예를 들어 동의하거나 예의를 지키는데 서툰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여기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낙관주의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존재를 위해 싸우는데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단순히 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살아남기를 원하고 유대인 자녀와 손주들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이어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유대교의 본질을 사랑해요. 그들은 자신의 역사를 사랑해요. 그들은 자신의 원칙을 사랑해요. 그들은 그것을 믿어요. 그들은 이 원칙들을 믿어요. 그들은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믿어요. 물론 모두가 그 원칙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존경할 때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자부심과 낙관주의가 생겨나요. 그리고 저는 디아스포라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집착하게 돼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들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죽은 유대인들에게서 도덕적 정당성을 찾는데 집착해요. 홀로코스트의 순교자들 말이에요. 그들은 비판받을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걸 방패 삼아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선 그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이유는 분명히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렇게 기쁘게 느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뒤처지게 해요. 알다시피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서, 유대인 개인으로서 또는 당신의 공동체로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어요. 그 정체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요. 이와 관련해 우리 둘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리더십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리더십은 제 생각에 이번 위기에서 대체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현재 상황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과거 세대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책임자들과 어떻게 마주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도 조금 다르게 그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여전히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한 집단의 인물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군의 고위 참모들까지 10월 7일을 책임졌던 이스라엘이 10월 7일을 겪게 만든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요. 몇몇은 사임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해요.
그게 선거든 자금 지원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해 안에 언젠가 선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바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군대나 유대인 기득권의 여러 요소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몰아낼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 지도부는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꾸려지고 돈이나 다른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네, 저는 아주 기쁩니다. 저는 영국에 대해서만 정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유대인 커뮤니티 지도부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꽤 다르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들은 제가 이야기해온 것과 훨씬 더 일치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기존의 지도부, 즉 보드 오브 데퓨티스와 유대인 지도자 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들 중 일부는 정말 인상적인 인물들이 그들과 그들의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관들에 속한 누구도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농담거리이고 연이은 정부들에 의해 농담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영국 유대인 지도부도 완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점점 더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참여하면서 문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야말로 점점 더 라디오나 TV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류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초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영국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밀고 나가고 있고 기성세대를 그들만큼이나 무의미하고 쓸모없어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아야만 해요. 대안적인 기관을 설립해서 기존의 제도에 효과적으로 도전하거나 아니면 기존 제도 내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제도적 관성 때문에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후자의 가능성은 낮아요. 저는 자신의 조직을 새로 시작해서 외부에서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효과적인 커뮤니티 리더십을 가지려면 그게 정말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당신이 책에서 그렇게 썼죠. 저는 서구 유대인들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미국에서는 확실히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 중 하나는 유대인 공동체의 전통적인 우군들 대부분이 그들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10월 7일 이후 아니면 그 전부터라도 유대인을 배신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과 정말로 새로운 동맹을 맺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대인 공동체가 다양한 종교 간 대화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특히 그런 노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 혐오를 퍼뜨리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말입니다. 네, 글쎄요. 종교 간 대화는 오랫동안 저에게 일종의 골칫거리였어요. 평화 프로세스와 비슷하거든요. 이 제도는 실패하지 않게 설계되어 종교 간 대화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는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어요. 실제로 다뤄야 할 것들을 전혀 다루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교를 초월해서 연합을 만드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 이슬람을 포함해서 신앙 안에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절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함께할 사람들이죠. 확실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멀어져 있고 지도자들에게 실망한 상태예요. 특히 영국 성공회를 생각 중이에요. 그곳에 성공회 신자들이 많아요. 영국 성공회 신자들 중에는 교회 고위층 내에서 신학적으로 기반한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에 경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교회의 특별한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영국의 흑인 교회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에 매우 매우 우호적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우호적이거든요. 물론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크교도나 힌두교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동맹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훨씬 더 강경하게 나설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진정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간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알다시피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샤밧 식사에 종교 간 위원회의 기독교인과 무슬림 동료들을 초대해요. 그들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가치로 보고 있고 꼭 유대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돕기 위한 방법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는 책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일 하나는 기독교인들과 힘을 합쳐 이슬람의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해요.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에서요. 제 말은 그런 곳들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수없이 많고 끔찍한 만행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산채로 불태워지고 기독교 여성들이 여러 번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칼끝에 의해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에 대해 교회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하고 있어요. 두려움, 유화, 무지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죠. 이제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런 일에 충격을 받은 기독교인들과 연대해야 해요.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맞서 싸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싸우며 공동의 적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해요. 불행하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슬람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화 지도자들은 대체로 진보적이에요. 제 말은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슬람 혐오가 반유대주의와 마찬가지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 공동체는 마비되어 버렸어요. 즉 이슬람 세계에서의 반유대주의가 완곡하게 말해도 유독 심한데도 유대인 공동체는 이에 대해 말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동맹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하고 이와 비슷한 많은 다른 동맹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많은 기회가 열리고 분명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에는 유대인 혐오와 반시온주의의 표현과 언어를 정상화하고 퍼뜨린 편향된 주류 언론이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이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저에게는 거의 돈키호테 같은 시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이념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체해야 할까요? 주류 언론은 단순히 지식인 계층이 대중 앞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에요. 대학을 기반으로 그곳에 부패가 있고 그 부패는 뿌리 깊어요. 그건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계속 그래왔어요. 학계, 그러니까 대학들이 점점 더 서구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인종차별과 백인성 같은 원죄 위에 세워졌다는 생각에 잠식되어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편에 있다고 여겨졌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로부터 몇 세대가 지났죠? 2세대, 3세대, 4세대, 뭐 그 정도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직, 지식인 계층이 생겼어요. 그들에게는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이 전혀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도 그 계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론이 전혀 변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그 뿌리, 정말 깊은 곳, 문제의 심장부, 그러니까 대학이죠. 이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은 그것에 의해 좌우돼요. 이걸 또래 압력이라고 부르는 건 좀 게으른 표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죠. 그리고 만약 모두가 이스라엘이 침략자이고 불량 국가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에 반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야 하고 더 이상 그게 모두의 합의가 아니게 만들어야 해요. 사실 다른 관점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렇게 해서 그 합의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느린 과정이고 그걸 깨트릴 기발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 말은 미국은 대학의 자금 구조나 대학의 기업 구조 면에서 영국과는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처럼 그런 사람들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대학에 자금을 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기부하는 돈 덕분에 대학이 운영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단순히 지적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에게 발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슬람주의 선전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학생들에게 이슬람주의 선전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영국에는 그런 학교가 전혀 없어요. 제 말은 정부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사실상 영국에서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죠. 유감스럽게도. 특히 이 정부 하에서 그렇지만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에서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이 더 심해졌죠.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슬림과 이슬람 세계를 어떤 비판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의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세계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제대로 지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 있는 자리를 활용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자리는 정말 많아요. 우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 그런 자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문화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순환 논리 때문이에요. 정치든 교회든 예술이든 대학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깨트릴 방법을 찾을 사람들이 필요해요. 시작할 수 있고 크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즉 자신들이 거짓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안적인 담론을 듣기 시작하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저게 사실일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왜 나는 그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지? 그게 사실일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그러면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논쟁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열리게 돼요. 논쟁을 시작해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네, 그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에 압력을 가한 노력 덕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언론 측면에서도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JNS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멜라니. 우리 청취자들이 멜라니님의 새 책을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고 JNS 외에 어디에서 멜라니님의 글과 활동을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JNS 만세입니다. 조너선, JNS를 훌륭히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새 책 Fighting the Hate, 공격받는 유대인들을 위한 핸드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아마존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위키드 선에서 출판되었지만 아마존을 통해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다른 책, 이전에 쓴 The Builder's Stone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어떻게 서양을 세웠고 왜 오직 그들만이 그것을 구할 수 있는가는 작년에 위키드선에서 출판되었으며 아마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작업물, 블로그, 기사들은 모두 제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 주소는 melaniephillips.substack.com. 네. 저는 당신의 서브스택 구독을 추천합니다. 저도 구독 중이고 정말 훌륭한 자료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월절로 인해 앞으로 2주 동안 방송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을 4월 16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나단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매일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의 좋아요를 누르시거나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twice@jns.org로 메일을 보내셔서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거나 시청하시는지 그리고 방송에 대한 의견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행복한 6월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그 베사흐 사메아흐. 그리고 항상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